명주 씨는 올해로 68이 되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허리는 평생의 노동으로 인해 조금씩 굽어가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분은 어릴 적부터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12살 때부터 남의 집 일을 도우며 하루 품삯을 벌어왔고 그 돈으로 집안을 꾸려나갔습니다. 23세 결혼한 명주 씨는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팔고 오후에는 공장에서 부업을 했습니다. 남편 역시 막일을 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아 기르면서도 명주 씨는 절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빨래방을 운영하고 저녁에는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거칠어져 가고 무릎이 시려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걸어갈 무렵 명주 씨는 마침내 작은 성취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시내 변두리에 있는 작은 집 한 채와 조금 더 좋은 동네에 있는 다세대 주택 한 채, 그리고 통장에 모인 적지 않은 돈.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명주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남은 삶을 계획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 채는 월세를 주어 생활비를 충당하고 한 채는 자신이 살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주 씨는 가족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저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손주들이 태어나면 친손주, 외손주 구분 없이 아꼈습니다. 명주 씨의 삶은 한마디로 성실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손에서 일을 놓은 적이 없었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이 부서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자신만의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을 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참지 않았고 한번 실망시킨 사람에게는 다시 마음을 주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였습니다. 명주 씨는 자신이 모아둔 돈을 털어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내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며 이제 잘 살아라고 말할 때 마음은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 한순간에 나간 것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작은 아들이 결혼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이미 많은 도움을 준 터라 똑같이 해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명주 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작은 아들 부부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원래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지만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집세도 안 받을 테니까 그 대신 한 달에 생활비 조금씩만 보태주면 된다. 명주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월세 수입 100만 원을 포기하는 대신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신혼집도 얻고 시어머니께 효도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꼭 효도해드릴게요. 며느리가 고마워하며 말했을 때 명주 씨는 뿌듯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깎아주고 생활비 50만 원만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약속은 확실히 하자. 매달 25일에 생활비 50만 원씩 주기로 하자. 명주 씨가 확인차 말하자 작은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데 당연히 저희가 생활비 보태드려야죠. 첫 달에는 약속대로 25일에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현금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어서 어머니 생활비입니다 라고 드렸을 때 명주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장성해서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일보다 이틀 늦긴 했지만 50만 원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은행 업무가 늦어져서. 라고 말하는 작은 아들을 보며 명주 씨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달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차 수리비가 갑자기 나가서 생활비를 좀 늦게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80만 원이나 수리비가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줄 수 있겠니? 다음 달 월급 나오면 바로 드릴게요. 이번 달 것과 함께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명주 씨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100만 원은커녕 50만 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지난달 생활비는 언제 줄 거니? 명주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작은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이번 달에 몰아서 드릴게요. 회사에서 보너스 나오면 바로요. 그렇게 또 한 달을 기다렸지만 보너스가 나왔다는 소식도 없고 생활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2달치 100만 원이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 달에는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는 아기 용품 사느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유모차가 50만 원, 카시트가 30만 원, 그게 기저귀, 분유까지 한꺼번에 사니까 예산이 완전히 초과됐어요. 며느리가 영수증까지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명주 씨는 손주를 위한 일이라니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생활비부터 챙기고 아기 용품을 사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는 꼭 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니. 다음 달에는 정말 확실히 드릴게요. 하지만 5번째 달에는 또 다른 핑계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월급 지급이 늦어져서요. 원래 25일에 나와야 하는데 다음 달 5일로 연기했대요. 그때 생활비 드릴게요. 작은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5일이 와도 10일이 와도 생활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월급은 나왔니? 아, 네. 나왔는데 이번에는 카드 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다음 주에 정리하고 드릴게요. 그렇게 핑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나와서 친구 결혼식 축의금 때문에, 회사 워크샵 비용 때문에, 매번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생활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6번째 달이 되었을 때 명주 씨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처음에 약속한 게 있잖니? 생활비 5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4개월치가 밀렸어. 어머니, 알고 있어요. 요즘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신혼 초라 이것저것 들어갈 게 많고 회사 사정도 좋지 않고.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잖니? 나도 생활비가 필요해. 명주 씨의 말에 작은 아들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매달 50만 원이 부담스러우니까 30만 원으로 줄이고 대신 밀린 건 조금씩 갚아나가는 거로요. 명주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밀린 생활비는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앞으로 줄 금액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밀린 200만 원은 언제 줄 거니? 그건 여유 있을 때 조금씩 드릴게요. 하지만 30만 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7번째 달에는 20만 원, 8번째 달에는 10만 원, 9번째 달에는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저희도 생활이 빠듯해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주 씨가 보기에 그들의 생활은 전혀 빠듯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입고 외식도 자주 하고 주말마다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10번째 달에 명주 씨가 다시 이야기하자 작은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먹고 살기 바빠요. 매달 돈 얘기만 하시면 스트레스 받아요. 어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 말을 들은 명주 씨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월세 100만 원짜리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약속한 50만 원도 제대로 주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가계부 같은 거 쓰세요? 어디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어르신들이 돈 관리를 잘 못하신다고 하던데. 마치 명주 씨가 돈을 헤프게 쓴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명주 씨의 지출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명주 씨는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생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2달만 받고 그 후로는 띄엄띄엄 30만 원 정도씩만 받았으니 실제로는 약속 금액의 20%도 안 되는 돈만 받은 셈이었습니다.
월세 수입 100만 원을 포기하고 약속된 생활비 50만 원도 받지 못하니 매달 거의 15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명주 씨는 며느리가 직장에 나가는 동안 손주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었습니다. 사실상 전업 육아를 담당한 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예쁜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와 함께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갑자기 끼어들며 명주 씨가 탄 택시를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손주는 큰 상처 없이 놀라기만 했지만 명주 씨는 목과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응급실 진료비부터 시작해서 CT 촬영, MRI 검사, 입원비, 물리치료비까지 합치면 거의 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명주 씨 개인 통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에 작은 아들이 병원에 와서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해결할게요 라고 말했을 때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며느리가 병원비 영수증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MRI 검사가 정말 꼭 필요한 거였나요? 의사가 안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야. 목 디스크 의심된다고 해서 찍은 거야. 그런데 결과는 별 이상 없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불필요한 검사였던 거 아닌가요? 명주 씨는 당황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다행히 큰 이상이 없었다고 해서 그 검사가 불필요했다고 말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작은 아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어머니, 물리치료는 얼마나 더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의사가 2주 정도 더 받으라고 했어. 2주요? 그럼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집에서 파스 붙이고 쉬시면 안 될까요? 명주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돈을 먼저 계산하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다른 병원 가격을 알아본다며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MRI 촬영비가 얼마나 해요? 아, 우리가 간 병원보다 20만 원이나 비싸네요. 어머니, 왜 이런 비싼 병원에 가신 거예요? 응급실로 실려간 거야. 내가 병원을 골라서 간 게 아니라고. 그래도 나중에 전원해서 치료받으시지 그랬어요. 아까운 돈이... 명주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고 직후 정신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병원비를 비교해 가며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명주 씨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치료들이 꼭 필요한 건지 의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안 될까요? 요즘 병원들이 과잉 진료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잉 진료? 네,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이것저것 검사 많이 시키고 치료도 필요 이상으로 오래 받게 한다고요. 어머니도 이제 많이 나아지신 것 같은데 굳이 계속 병원에 다니실 필요가 있을까요? 명주 씨는 이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직도 목과 허리가 아픈데 마치 자신이 꾀병을 부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부터는 물리치료 횟수를 좀 줄이시면 안 될까요? 주 3회에서 주 1회 정도로요. 그래도 효과는 비슷할 것 같은데. 의사가 주 3회 받으라고 했어. 의사야 환자가 많이 와야 돈이 되니까 그런 거죠. 어머니 판단으로 적당히 조절하세요. 명주 씨는 점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손주를 돌보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데 치료비를 아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더욱 서운한 것은 그들이 병원비를 계산기 두드리듯 정확히 계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저희가 낸 병원비가 정확히 187만 원이에요. 영수증 다 여기 있고요. 며느리가 파일에 정리해둔 영수증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직접 내신 건 213만 원이고요. 총 병원비가 400만 원이니까 저희가 절반 정도는 도와드린 셈이네요. 마치 회계 보고를 하는 듯한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명주 씨는 이런 식으로 따져가며 도움을 주는 것이 과연 도움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앞으로 재활치료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작은 아들의 말에 명주 씨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손주들을 돌봐주며 절약해준 육아 비용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 치료비는 당연히 그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명주 씨는 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손주 둘을 3년간 돌봐준 것만 해도 어린이집비나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계산하면 월 100만 원씩 3,600만 원은 될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월세를 안 받은 것까지 합치면 그 몇 배는 더 될 텐데 겨우 400만 원 치료비를 가지고 이렇게 따져가며 계산하는 것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명주 씨는 이런 마음을 직접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자칫 돈을 계산해가며 손주를 돌봐준 것처럼 오해받을까 봐서였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사귀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생활비 지원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로 명주 씨의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부업을 할 수도 없었는데 월세 수입도 없고 생활비 지원도 안 되니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만 갔고 병원비까지 지출하니 노후 자금이 빠른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명주 씨는 손주와 함께 집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요양원 전단지와 안내 책자 몇 개가 나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선택이라고 적혀있는 팜플렛들이었습니다. 명주 씨는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요양원 자료를 모아둔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명주 씨가 중얼거리자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손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엄마가 가져온 거야. 엄마가? 응. 엄마 아빠가 할머니 거기 보내야 한다고 했어. 순간 명주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어디에 보내야 한다고? 엄마가 할머니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고 했어. 거기 가면 할머니랑 같이 놀아줄 할머니들도 많고 아픈 곳 생기면 바로 병원도 갈 수 있다고 했어. 아이는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속사정은 모르고 단순히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주 씨에게는 그 말이 번개처럼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명주 씨는 요양원 자료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곳에 전단지가 있었고 일부는 이미 전화 문의를 한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연필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가격과 위치를 비교한 메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명주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주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거기 보내야 한다고 했다는 말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오해일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요양원 자료들이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명주 씨는 집 근처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동네 소식도 들을 겸 가끔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과 인사를 나누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명주 씨. 얼마 전에 따님 아들 내외분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작은 아들이요? 네. 명주 씨가 살고 계신 그 집 시세 얼마나 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하시길래 대략적인 시세를 알려드렸어요. 명주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지만 명주 씨에게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요양원 자료 수집과 집 시세 조회. 이 두 가지가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서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는 거구나. 명주 씨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그동안의 생활비, 미지급, 병원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제는 요양원 계획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작은 아들 부부가 이제는 아예 자신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재산까지 가져가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명주 씨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이 나이 들어 짐이 되었다는 이유로 버림받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깊은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명주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주 씨는 감정에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치밀하게 계획하며 살아온 사람답게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주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진짜 이번에 집 팔면 어머니 어디로 가셔? 요양원 진짜 괜찮을까?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차피 혼자 계시는데 집 멀어서 뭐해? 요양원 가면 간호도 받고 같이 지낼 사람들도 있고 좋지. 우리도 생활비 좀 숨통 트이고. 작은 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 팔리면 진짜 우리 형편 좀 나아지긴 하겠다. 대출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더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고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일석이조지. 순간 명주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농담이 아니라 이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의 그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명주 씨는 며느리가 부동산과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네. 그 집 시세 정확히 알아봐 주시고요. 빨리 처분 가능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금매로 내놔도 괜찮으니까요. 더 이상 확신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명주 씨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너희보다 먼저 너희 집을 팔아버리겠다. 명주 씨는 지인 중 부동산을 운영하는 김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작은 아들 집을 좀 팔았으면 하는데요. 김 사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주 씨가 소유한 집이지만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갑자기 팔겠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명주 씨는 그동안의 사정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생활비 미지급, 병원비 문제, 그리고 요양원 계획까지. 김 사장은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금매로 내놓으실 건가요? 네,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집주인의 사정상 빠른 처분이라고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마세요. 김 사장은 명주 씨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가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빠르게 매물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물이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가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책정한 탓에 매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위치도 좋고 상태도 양호한 집이라 하루 만에 계약서까지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작은 아들이 부동산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내 집 파는 거야. 갑자기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인데. 네가 살고 있는 집? 그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언제까지 공짜로 빌려줄 것 같았니? 작은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입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이야기해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네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 세우는 게 오해야? 작은 아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계획이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니까 안전상. 안전? 내 안전을 걱정하는 거야. 내 집을 탐내는 거야? 그 순간 며느리도 울먹이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아이들도 있는데. 너희가 어디서 사는 것은 너희 문제야. 나도 내 앞날을 걱정해야 해. 명주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를 길거리로 내쫓으실 거예요? 길거리? 너희가 벌어서 집 구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살았어. 김 사장은 이런 가족 갈등 상황에 끼어 있기가 난처했지만 이미 계약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매수자도 계약금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약을 취소해 주세요. 제발요. 작은 아들이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였지만 명주 씨는 돌아서기만 했습니다. 취소는 없어. 이미 계약금 받았으니까 일주일 안에 나가. 결국 계약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막막함에 빠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아들 부부의 집은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시세보다 다소 저렴했지만 명주 씨는 상당한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월세를 포기하고 공짜로 빌려준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 셈이었지만
그래도 당장의 생활비와 노후 자금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는 갑작스럽게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어디서 살 곳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고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생활비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호소해봤지만 명주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니? 그동안 월세 100만 원씩 안 받은 게 몇 년이야? 생활비 50만 원씩 주기로 한 것도 제대로 안 줬잖아. 내가 손주 돌보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치료비 아깝다고 투덜댔고. 명주 씨는 그동안에 서운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집을 팔아서 여의 빚 갚으려고 했잖아.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니? 작은 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 걱정? 내 재산이 걱정되었던 거지. 명주 씨의 말에 작은 아들 부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명주 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잘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명주야,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면 안 돼. 그러게 말이야.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부모라고 생각 안 해. 명주가 잘한 거야. 우리 때는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거꾸로 부모가 자식 모시고 살더라고. 이건 아니야. 동네 어르신들의 격려를 받으며 명주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작은 아들 부부는 급하게 전세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 어려웠고 전세금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조건이 좋지 않은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보증금 일부를 대출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며느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저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월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대출 이자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 생활비라도 제대로 드릴 걸. 작은 아들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동안 매달 50만 원씩만 꼬박꼬박 드렸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핑계만 대며 미루고 미룬 결과가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명주 씨는 집을 판 돈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원룸 하나를 매입해서 거기서 살기로 했습니다. 관리비도 적게 들고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나머지 돈은 적금과 예금으로 나누어 넣어두어 매달 이자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명주 씨는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그동안 작은 아들 부부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짜 자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 명주 씨는 새로 산 원룸으로 이사한 후 전혀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손주 돌봄과 집안일에 매여 있던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여행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여행을 해본 적이 없던 명주 씨는 집을 판 돈 일부로 국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 부산, 경주 등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많았구나. 여행지에서 만난 또래 어르신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고 사진도 배워보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보았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았던 명주 씨에게는 모든 것이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원룸에 돌아와서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회관에서 서예를 배우고 요가도 해보았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에게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경제적인 면도 안정되었습니다. 집을 판 돈을 잘 운용해서 매달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고 원룸은 관리비가 적게 들어 생활비 부담도 줄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아들 부부와 살 때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습니다. 가끔 큰아들이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동안의 사정을 듣고 명주 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잘하셨어요. 동생이 너무했어요. 이제 됐다. 다 지난 일이야.
명주 씨는 과거 일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분노와 원망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몇 번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지만 명주 씨는 냉정했습니다.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너희는 너희 앞길을 알아서 개척해 나가렴. 어머니,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쓰고 싶어. 명주 씨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명주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명주 씨 보니까 나도 용기가 생겨. 자식들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야겠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챙겨야 해. 명주 씨의 이야기는 주변 어르신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무조건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노후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명주 씨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뿐이었구나. 자식이 있어도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하고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헌신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명주 씨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않으며 오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진정한 자신만의 시간을 찾은 것입니다.